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 영상은 아무래도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더 큰 차원에서 앞으로 부동산, 한국 부동산에 어떤 기회 요소와 위기 요소가 있는지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예언적 관점이 아니고요.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서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두 번의 위기와 한 번의 기회 요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발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크게 시점은 2021년, 22년, 25년, 30년 요 세 번의 기간에 위기와 기회 요소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에 찾아올 수 있는 두 번의 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2021년, 22년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의 악화가 한국의 두 번째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공급은 지금 한국의 금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죠. 미 연준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고 그에 맞춰서 한국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역대 가장 낮은 역사 이래 가장 낮은 금리로서의 어떤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의 지금 같은 변동성은 아무래도 인제 정책적인 억제의 드라이브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1.25% 금리가 지금 되어지면서 매달 막대한 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어떤 부채는 뭐 한 달에 4조, 많게는 6조 정도가 지금 시장에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 작업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0년 뒤, 200년 뒤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전 세계의 금리 정책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을 패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9년까지를 보더라도 미 연준, 미국의 금리, 요 선이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의 금리의 행보에 따라서 전 세계가 시차를 두고 같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내리면 시차를 두고 딜레이 타임을 두고 같이 내리고요. 미국이 상승을 하면 역시 딜레이 차이를 두고 같이 상승했고 한국도 그 패턴에서 예외적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2006년부터 15년까지의 모습을 보더라도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중국, 한국, 일본, 유로가 같이 금리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패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어떤 행보를 갖냐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딜레이 타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그러면 어떤 이제 상황을 가겠느냐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난 12일 날 페드의 구성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지난 12일 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FOMC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면서 1.5에서 1.75%의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몇 가지 행보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면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죠. 그리고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라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앞으로 미국 금리를 대체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특별히 내리지도 않겠다라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2020년 금리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변수라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의 더 강력한 압박 내지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당선되었다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연준 의장을 교체할 수 있는 카드와 더불어서 고용과 물가라는 지표의 변화,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020년 미국 금리는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나 고용과 물가가 좋아지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세금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그 외에 더 좋은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미국은 2021년 이후에 금리를 오히려 이제는 인상하는 패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한국은 시차를 두고 당연히 앞에 보던 패턴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미국의 방향과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한국은 투자 시장에 커다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어지면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간다라는 정상화가 시작된다는 기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2021년, 2022년, 더 크게 보면 25년까지의 큰 그림으로 보여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때 실제적으로 중국의 상업발 위기 금융위 가능성이 나타나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한국의 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가 예고한 것처럼 1차 무역 딜이 끝나고 2차로 금융전쟁 혹은 무역전쟁이 나타나게 되면, 패권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충격 또한 한국 시장은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시점의 위기가 21년 이후에 25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위기의 시그널에 대한 통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기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2030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시그널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실제적으로 16일 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47년까지 앞으로 모든 도시의 1인 가구의 비중이 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 기점이 2030년이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2027년, 28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거의 정해진 미래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출생의 지금 0.97명, 0.91명의 통계가 지금 당장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성의 미래라고 보여지고, 2050년이 되어지면 6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57%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전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죠. 1인 가구의 비중이 많아지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역삼각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소비와 세수층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한국은 실제적으로 50세 이상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2030년. 1인 가구 늘어나게 되고 은퇴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네 가지겠죠. 소비 시장이 위축되어지고, 또 일자리 문제가 나타나야 되고, 은퇴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고, 연금의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소비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특별히 소비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203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2020년의 시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지금 시장과 다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은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연금의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은퇴자라면 자산의 80%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부동산 매각이라는 시그널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구가 1640만 명이 훌쩍 넘으니까요. 결코 작지 않은 힘,
굉장히 큰 힘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2030년이 넘어지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기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네, 기회의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25년 이후, 물론 2030년에 위기적 요소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 2025년에 전 세계의 세컨드 골드락시 시대가 온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확보되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회의 시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컨드 골드락스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미래 시장이 확보되어지는 거죠. 지금 2020년과 25년 사이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을 때 2025년에 기술혁명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지면 그 사이 안에서의 한국 시장도 충분히 기회 요소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중국발 상업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화되어지는 타이밍으로 2025년에 가고요. 한국도 위기의 구간을 지나서 회복의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도 2025년으로 가게 되고요. 이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상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기간으로도 2025년이 가고요. 미국도 역시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2025년으로 회복의 기간으로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경제 호황기에 진입하는 구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5년부터 기술의 혁명이 나타나며 자본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전 세계 시장은 이전과 다른 호황의 구간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뭐 마땅히 그때도 미국의 제2의 전성기가 되어지는 거겠죠. 중국, EU, 미국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도 역시 전 세계의 세컨드 골드락스 시대 안에서의 유동성의 공급이 확보되어진다라고 추정해 본다면 충분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기회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2025년과 30년 사이에 시간이 될 거고, 2030년이 되어지면 한국은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니까 어쨌든 2030년 이후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장, 국내 내수 시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기회 요소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집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 봤을 때 두 번의 위기가 있지만 한 번의 기회 요소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회가 오려면 한국 기업이 미래 시장의 강자로서의 부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 차, 화정, 조선건설, IT, 전자제품 산업들이 한국의 산업들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한국 시장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세컨드 골드락시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래 시장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의 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자산 시장도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10년, 15년을 보시면서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나름대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에 큰 좋은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도 이 시그널, 이 시나리오 안에서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옵티마이징 하면서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